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고윤진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 속상한 마음을 친한 누구에겐가 얘기하고 싶지만 그 속상한 마음이 다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속상한 마음을 글로 표현하곤 하죠. 그러다 보면 심란한 마음이 조금은 개운해지곤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역대 최고로 속상한 일을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간호사로 일하며 공부도 하고 있죠. 저는 저를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 없이 자란 건 슬프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운이 좋아 대학도 졸업하고 간호사라는 전문 직업도 가질 수가 있었죠. 우리 고아원은 한 지역 유지에 후원을 받았는데 그 유지가 저희 고아들 중 단 한 명만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후원을 해주었어요. 그 행운에 바로 제가 갖게 되었죠. 그래서 간호대학을 입학해서 4년 내내 납부금 후원을 받았어요. 단 제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충당을 했죠. 고아원 동기들과 동생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진짜 언니가 대학을 가는 거야? 대학 졸업하면 병원에서 간호사 하는 거야? 나 아프면 언니가 주사 놔주는 거야? 원장님,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간호사 될래요. 고아원 동기들과 동생들이 얼마나 저를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고아원 동생들에게 저는 귀감이 되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생활했어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첫 취업을 했을 때 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런 만큼 고정급여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요. 대개 고아원이라는 울타리 밖을 나온 고아들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음 제 목표는 집장만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병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작은 평수라도 주인 눈치 보지 않고 이사가라는 말을 듣지 않는 내 집을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악바리처럼 일하고 허튼 곳에는 10원짜리 한 장 쓰지 않았죠. 제 노력으로 따박따박 통장에 돈을 쌓여갔지만 간호사라는 일은 정신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저희 병원 내 간호사관에는 태움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태움 문화란 나쁜 악습 같은 걸 말하는 간호사들 간의 은어죠. 사람을 면전에 두고 유령 취급을 하기도 하고 작은 실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인격적인 무시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저에게 그런 태움 문화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고아 주제에 어떻게 하든 간호사란 안정적인 직업인데요. 이런 악습도 저에게는 감사할 따름이었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더군요. 참고 참아봤지만 이런 악습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 하나로 저는 참고 또 참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죠. 비록 대출을 안고 샀지만 명의는 분명 제 이름 석자가 들어간 제 인생의 첫 번째 집이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됨과 동시에 제 청춘에도 사랑이 찾아와 연애를 하게 되었죠. 이 남자는 천성이 맑고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가난 때문에 뒤늦게 대학을 입학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는 지금은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이죠. 변호사가 꿈이며 책밖에 모르는 책벌레이기도 하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는 거예요? 대단하시다. 저는 책 읽을 때가 제일 좋아요. 세상 걱정 없잖아요. 이 사람의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더군요. 시아버지는 건물 경비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으셔서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놀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려서 부모님이 사기를 당하셨대요.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었는데 무료로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 한 분이 부모님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대요.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가 저더러 꼭 변호사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분처럼 억울한 사람들 마음을 대신해 주라고요. 그래서 제 꿈은 어려서부터 변호사였어요.
변호사가 된 제 모습을 보고 돌아가셨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게 많이 아쉽네요. 하늘에 계신 엄마는 다 아실 거예요.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같이 엄마 산소에 엄마 뵈러 가요. 남편이 저에게 물었어요. 윤진 씨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저는 고아예요. 부모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찾아갈 산수도 없어요. 제가 고아라는 말에도 남편은 덤덤하게 저를 받아들여 주었어요. 보통은 그러죠. 제가 고아라고 하면 치근한 눈빛을 보내던가 아니면 무시하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고아를 아무렇지 않게 덤덤히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에게 쉽게 빠져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남자는 태어난 순간부터 늘 혼자였던 저에게 다가와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제 건강과 안전을 걱정해 주었어요. 이런 사람이 저에게도 생겼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저는 남편의 모든 조건들이 좋았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이 좋았죠. 윤진 씨, 밥 먹었어요?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저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식사정이 울리면 가서 밥을 먹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었냐고 걱정해주는 이 사람을 저는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윤진 씨, 식사는 했어요? 병원 일이 아무리 많아도 끼니는 거르지 말고 이래요. 간호사니까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남편의 다정한 이런 말에 저는 하늘을 걷는 듯 했어요. 매일 꿈속을 사는 듯 했어요. 이 사람이 제 영혼의 평생 반려자라 믿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저의 모든 시간과 영혼을 바쳤죠. 심지어는 자기 다음 학기 등록금은 준비된 거야? 하면서 제가 먼저 남편의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심지어는 내일 아침 입고 나갈 옷까지도 걱정하고 있었죠. 또 라면이야? 라면 그만 먹으라고 했잖아. 통장에 밥 사 먹으라고 돈 넣어줬는데 그 돈으로 또 책 사려고? 그러지 마라. 나 가슴 아프다. 아참, 그리고 자기 통장에 등록금 넣어뒀어. 부담 갖지 말고 이걸로 내. 자기는 훌륭한 변호사의 꿈을 꼭 이룰 거야. 파이팅! 한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랑하며 서로를 걱정해주고 보듬어주는 게 이렇게 신비한 일인지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 없고 사랑을 줘본 적 없는 저에게 이런 사람이 나타나다니 저는 그저 매일매일 행복했어요. 그런데 동기 간호사 한 명은 그런 저를 걱정했어요. 고 간호사님? 그런 말 들어봤어요? 연애할 때 상대에게 헌신하다 보면 헌신짝처럼 버려진대요. 그러니까 절대 잘해주지 말래요. 동료 간호사의 말이 가당치도 않다며 저는 손살을 쳤어요. 에이, 이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제게 동료 간호사는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 사람 옷이나 밥 사주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 사람 납부금에 그 사람 아빠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난. 나 질투하는 거야? 내가 변호사 사모님 될까 봐서? 아이, 그러지 말고 좋게 봐줘요. 그 사람 집안이 몹시 가난하거든요. 라고 저는 동기의 충고를 장난삼아 넘겨버렸죠. 그래요. 저는 동료 간호사가 눈치를 챌 정도로 남편은 물론 시아버지도 남편 챙기는 것처럼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의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그 유통기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늘 퍼주던 제 통장이 점점 마이너스가 되어가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간호사 동료의 말처럼 헌신만 하다가 헌신짝처럼 버려져 가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뒤늦게서야 상식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제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로스쿨 3학년이 될 즈음 이 사람은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뭐야? 요즘 애정이 식은 거야? 통장에 돈 떨어졌더라. 돈 떨어지지 않게 꽉꽉 채워도 너 이러다가는 나랑 헤어지는 수가 있어? 고아 주제에 네가 어디서 나 같은 남자를 다시 만날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나 꽉 잡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남편이 이런 뉘앙스로 저에게 말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고아 주제에 어디서 변호사 남자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희생하는 줄이나 알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바보처럼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야 했어요. 변호사 남자친구를 다시 못 만날까 두려운 게 아니라 다시 외로워질까 봐서요.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혼자가 아닌 둘이 있을 때 느껴지는 행복감과 든든함이 어떤 건지 이제 알아버렸으니까요.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걸 고아들은 태생적으로 잘 알고 있거든요. 다시는 그 시간들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이트 근무를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 집에 돌아와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이 짐을 챙겨서 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제 빌라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황당 그 자체였죠.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이 나오질 않았죠. 하지만 또 등신처럼 당할 순 없었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짐들이 다 뭐냐고. 제 말에 남편은 태연하게 답을 하더군요. 아빠랑 살던 집에 마침 전세 만기가 끝났는데 아빠가 그러시네. 곧 결혼할 건데 뭐하러 집 구하냐고. 시간 낭비일 뿐이라면서 네 집에 들어와 살자고 하시더라고. 생각해보니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 왜 당황한 거야? 우리 사이에 뭘 당황하고 그러냐? 미리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아빠가 그러시더라. 미리 말하면 네가 시아버지 맞이하려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돈 쓴다고. 네가 오죽 우리 아빠한테 잘해?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예고도 없이 짠 하고 들어온 거야. 어때? 좋지? 아버지랑 살게 돼서? 웬만한 살림살이들은 다 버리고 왔고 네가 봐서 아빠 물건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놔. 남편의 말이 어이가 없는데 뒤에 서 계시던 시아버지가 내 방 어딨냐? 아이고 이것도 이사라고 짐 챙기느라 하루가 피곤하네. 한숨 좀 자야겠다. 저녁밥 차려놓고 깨우거라. 하시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시아버지를 막아섰어요. 이건 아니라고, 함께 사는 건 아니라고 결사반대를 하면서 들이댔어요. 아버님, 안 돼요. 여긴 제 방이에요. 그리고 저 혼자 살아도 좁은 집이에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함께 사는 건 무리예요. 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시아버지 앞을 막아서? 그리고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하여튼 가정교육이라고는 손톱만큼도 받지 않아서 그런가 당최 뭘 아는 게 없구나. 어른 말에 고분고분할 줄을 몰라? 비켜라. 그리고 넌 나랑 살면서 한 번만 더 말대꾸했다가는 가만 안 둘 거야. 하고서는 제 몸을 밀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바닥으로 밀려났고 시아버지는 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일 오전까지 네 살림들 빼고 내 물건들 정리해놓거라. 저는 졸지에 제 안방을 시아버지에게 내주고 저와 남편은 현관문 옆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방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모든 생활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혼자 살다가 새 식구로 늘어나니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사람 좋아 보였던 시아버지는 막상 함께 살아보니 시모살이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군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엄청나게 피곤했어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예비 며느리인 저를 시아버지는 엄청 갈궈대시더군요. 퇴근 후에는 집에 들어가기가 겁이 나서 한동안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없어서 들어가기도 했어요. 병원에서는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혹시 시아버지가 아닌가 하고요. 시아버지는 모든 게 돈이었어요. 저에게 하실 말씀이라고는 돈 태령뿐이었어요. 용돈 안 줄 거야? 너 내가 돈이 없다고 무시하냐? 나 네 시아버지야. 네 남편 아빠라고.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어떻게 아버님을 무시해요. 말도 안 돼요. 그렇지.
너 그런 애 아니지? 그럼 너무 서운케는 말고 다달이 성의껏 내 통장에 꽂아라. 하시더니 제 월급날에 전화를 하셨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버럭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정말 내가 우습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시아버지 말이 우스워? 간호사 월급 내가 다 아는데 용돈이 겨우 이거야?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야? 아버님, 저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세 식구 먹을 식비도 만만치 않아서요. 게다가 이번 달은 진호 씨 납부금까지 내야 해서요. 빠듯해요. 정말 마른 수건이라도 짜야 할 판이에요. 죽어가는 제 목소리에 시아버지가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건 네 사정이다. 하시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군요. 뿐만 아닙니다. 밥상에 반찬이 이게 뭐야? 나 고기 반찬 없는 밥상은 안 먹는다. 하시면서 반찬 투정은 일상이었어요. 삼시세끼뿐만 아니라 야식은 또 얼마나 시켜 드시는지 야식비에 소주값에 미칠 노릇이었죠. 게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 먹은 야식 그릇이며 소주병들이 거실에 널브러져 있어서 그걸 청소하다 보면 병원에 지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건 일도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도 못하고 출근한 적도 많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눈 좀 붙이려고 하면 이건 먹고 싶다 저건 먹고 싶다 하시면서 저를 힘들게 하셨죠. 세 식구 살면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청소며 빨래는 몸으로 때울 수가 있지만 간호사 월급 뻔한데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루는 시아버지 앞에서 제가 두 손 두 발을 모두 들어버렸어요. 더 이상 드릴 돈이 없다고 눈물까지 펑펑 쏟아냈죠.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제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왔더라고요. 간호사실 앞 대기의자에 드러누워 저와 동료 간호사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그러시더군요. 저 고윤진이라는 간호사가 내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며느리는요. 제 밥상 한 번을 안 차려줍니다. 새벽에 병원 가야 한다면서 휙 가버리고 집안 살림도 아예 안 해요. 제가 이런 늙은 손으로 밥 해먹고 빨래하고 이건 노인 학대예요. 학대. 백의천사 간호사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면서 눈물 콧물 짜면서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저를 아주 나쁜 며느리로 만들었죠. 저는 화가 너무 났어요. 제가 그동안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어떻게 희생하며 살았는데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시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큰 소리로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죠.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전 그런 며느리 아닙니다. 오히려 저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저 아이기를 우습게 알고 말끝마다 고아주제라는 말을 달고 사시죠. 그래요. 저 고아예요. 부모 없이 자란 고아요. 고아라서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했는데 이건 아주 고아라고 저를 너무 함부로 대하십니다. 하면서 그간 쌓인 얘기들을 더 폭로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저를 말렸어요. 고 간호사님 참으세요. 여긴 간호사님 일터예요. 병원이라고요. 핸드폰으로 누가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라도 하면 변호사님만 망신이라고요. 참으세요. 병원 측에서 알게 되면 고 간호사님 징계받아요. 마음 같아서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병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을까 봐 저는 시아버지 손에 돈을 쥐어서 내보내곤 했죠.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SOS를 할 처지도 안 됐어요.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가면 밤늦게 들어오거나 다음날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쩌다 말할 기회가 생겨서 시아버지와의 불편한 부분을 얘기하면 처음에는 몇 번 제 마음에 공감해주는 척하다가 어느새 남편까지 저를 갈구기 시작하죠. 너 우리 아버지한테 이럴 거야? 고아 주제에 변호사 집안에 시집 오는 게 쉬울 줄 알아? 이게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해? 나한텐 그렇다 쳐도
특히 우리 아버지한테 돈 아끼지 마라. 용돈 넉넉히 드리고 드시고 싶다는 거 다 사드려. 알았지? 내가 변호사 되면 2배 아니 3배로 갚는다. 더러워 소원. 내 월급 그렇게 많지 않아. 나 정말 돈 없어. 적금도 다 깨버렸다고. 이제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어. 제 말은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 돈 나올 구멍이 없다고? 넌 내가 바보로 보여? 물로 보여? 대출 받으면 되잖아. 나더러 신용대출을 받으라는 거야? 그건 빚이야.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요. 내가 꼭꼭 집어서 말을 해야 해? 집 담보대출 받으라고. 아니면 집을 파시던가요. 뭐라고? 그걸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자기 그거 진심이야? 그럼 진심이지. 나하고 이럴 시간에 어서 은행 가서 대출이나 알아보시지. 남편에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어요. 로스쿨 학비 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책을 사야 한다는 둥,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둥, 뭐 이렇게 돈 들어갈 곳이 많은지. 그러다 한 번은 너무나 힘들어서 밤늦은 시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소연이라도 해야지 숨 쉬면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늦은 밤 남편의 전화를 받는 사람이 다름 아닌 모르는 여자 목소리더군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러자 상대편에서 대뜸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쪽은 누구세요? 저는 이진호 씨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그러자 여자는 당황하는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누구라고요? 저는 이 여자가 누군지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 느낌에 여자가 전화기를 빼앗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화는 끊겨버렸죠. 다시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음날 남편이 집에 들어왔길래 물었죠. 당신 어제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한 거 아니었어? 공부했지. 근데 왜? 여자가 당신 전화를 받더라?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너 이제 하다 의부증까지 있냐?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는 판에 내가 무슨 여자랑 있었다는 거야? 너 이러다가 내가 변호사 시험 떨어지면 나 평생 책임질 거야? 애 진짜 사람 잡으라네. 적방하장도 유분수지. 화를 낼 사람이 누군데 저러는 건지. 제 휴대전화는 자동 녹음이 되기 때문에 어젯밤 남편의 전화를 받았던 여자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데 남편은 오리발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녹음된 여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어요. 이래도 이 여자를 모른다고 잡아댈 거야?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 대응했어요. 같이 공부하는 후배야. 라고 남편은 뻔한 거짓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묻지도 않았어요. 이미 저는 마음의 결정을 했으니까요. 이제 그만 두 남자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헤어지자고요. 그렇게 2년을 두 남자에게 당하고 나서야 결국 저는 이혼을 선언해버렸죠. 우리 헤어지자. 이혼해. 남편은 저를 쉽게 놔줄 것 같지 않았어요. 이혼 같은 소리 한다. 내가 왜 널 놔주냐? 너 같은 봉을. 이렇게 나올 줄 알았죠. 저는 간호사 선배의 도움으로 미리 이혼에 대한 준비를 해두었어요. 이혼의 사유를 제가 유리한 쪽으로 자료들을 미리 만들어둔 거죠.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너의 봉으로 안 살 거야. 두고 봐. 내가 이혼을 하나 못하나. 저는 이혼을 꼼꼼하게 준비했죠. 남편과 제가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아버지도 만만치 않았어요. 남편은 물론 직계 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저는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들을 모두 자료로 모아두었죠. 나 오늘 사우나 좀 다녀와야겠다. 용돈 좀 계좌로 보내라. 고정 용돈 이외에도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요구하는 시아버지는 돈을 보내드리면 늘 불만이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사우나를 가냐? 점심값까지 보내라. 하시면서 마치 저에게 맡겨놓은 돈 찾아가듯 당당하게 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사우나 가는 게 아니라
술집에 가서 그 돈을 전부 쓰고 오시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술집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쓴다는 걸 알게 된 건 한 번은 쓰레기통을 청소하는데 낯선 영수증 한 장이 나오더군요. 자세히 봤더니 한눈에 봐도 유흥업소 같은 야리꼬리한 상호가 눈에 띄더군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 봤더니 후진 골목길에 있는 술집이었어요. 돈을 들이면 그런 술집에 가서 며칠은 있다 오곤 하시더라고요. 이 자료들도 저는 모두 모아두었죠. 그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가 전화로 저에게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들을 녹음해 두었어요. 멍청한 고아 주제에 내 아들처럼 똑똑한 놈을 만나서 공짜로 발 잡히려고 그래? 세상 날로 먹는 거 아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야. 남편도 그렇지만 시아버지도 말끝마다 고아 주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저는 그걸 모두 자료로 제시를 하고 변호사를 사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 결과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대하는 부당 대우가 인정이 돼서 저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두 진상은 이혼이 성립되었음에도 제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이유는 갈 곳이 없어서겠죠. 이제 이혼했잖아. 빨리 짐 빼서 나가줄래? 그랬더니 남편이 자존심은 있어서 갈 곳이 없다는 얘기는 못하고 이런저런 말을 둘러대더군요. 더 있으라고 잡아도 안 있어. 꼴랑 코딱지만한 집 가지고 그동안 유세 떨었지? 넌 이 코딱지만한 집도 없잖아. 그런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너 나 놓친 거 후회할 거야. 내가 변호사 돼서 떵떵거리고 살 때 나한테 매달리지 마. 후회가 막심할 거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미쳤냐? 내가 너 같은 인간과 헤어진 걸 후회하게? 됐다. 꼭 변호사 돼서 남한테 빨대 꽂아서 피해주지 말고 네가 번 돈으로 네 아버지 모시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말을 해도 전 남편은 제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저는 집을 팔아버렸고 전 남편과 전 시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제 집만 챙겨 나와버렸죠. 두 진상은 어찌되건 말건요. 이혼 재판 결과 제 마음고생에 비하면 적디 적은 액수지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전 남편이란 놈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달이 할부로 위자료를 준다고 하더군요. 로스쿨 학생이니까 돈이 없는 건 뻔하죠. 그래도 주는 게 어디입니까? 할부로 받겠다고 사인을 했죠. 몸은 그렇게 두 남자에게서 해방이 되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두 남자의 그늘이 하루아침에 지워지지 않았어요. 어디 한적한 시골병원으로 옮겨서 내 마음이나 치료받아 볼까? 아니면 더더욱 빡센 병원으로 옮겨서 하루 종일 정신을 쏙 뺄 정도로 일에 파묻혀 살까 고민이 많았죠. 그러는 와중 동기 간호사에게서 연락 한 통을 받았죠. 나 여기 미국이야. 미국에서 간호사 하는데 너무 조건이 좋아. 태우 문화 같은 건 절대 없고 변호사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데 근무 시간도 적당하고 말이야. 동기 간호사의 말에 왠지 모르게 혹했어요. 두 진상에게 당한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한국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저를 괴롭힐 것 같아서 저는 아무도 없는 미국이란 나라로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넌지시 물어보았어요. 정말이야? 그럼 내 조건으로도 미국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 영어도 곧잘하잖아. 충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준비해봐. 동기 간호사의 말에 저는 다음 날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 경력도 쌓고 공인영어 성적도 충족한다면 누구나 미국 간호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더군요.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국 간호사 자격증 시험에 매달렸어요. 제가 살 길은 이 길뿐이라고 생각하니 죽도록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보다도 저는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고아원 원장님께 감사함을 느꼈죠. 원장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사람 앞일은 모르니 늘 상식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 공부를 강조하셨어요. 가난한 고아들이다 보니 학원을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도 영어책을 자주 사서 손에 쥐어주시면서 늘 영어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인지 저는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영어 공부를 했었고 남편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영어 공부만큼은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 덕분에 미국 간호사 자격증 시험의 영어 지문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었죠. 어때? 시험은 잘 치른 것 같아? 해볼만 했지? 생각보단 괜찮았어. 합격선은 거뜬히 넘을 것 같은데 예감이 좋아. 제 생각대로 저는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어요. 어찌나 행복했는지. 수능 시험을 보고 간호학과에 입학했던 그 순간처럼 기뻤어요. 고아는 이럴 때가 좋아요. 당장 한국을 떠나더라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요.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저는 한국에 남아있는 저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배웅 나온 친구가 그러더군요. 이혼한 것 때문에 한국 떠나는 거야? 겸사겸사. 그렇지 뭐. 한국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와. 기다리고 있을게.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도 모를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합쳐진 그런 눈물이었어요. 저는 이 눈물을 끝으로 한국에 있었던 그 힘든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자 결심을 했죠. 동기 간호사 덕분에 저는 미국 시애틀에 도착하자마자 쉽게 병원에 취업을 했고 일을 해보니 정말 미국 간호사 문화는 한국과 다르더군요. 태우 문화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고 간호사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었어요. 그렇게 미국 간호사 생활에 적응하고 보람을 느끼며 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제가 자란 고아원 원장님이 위급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원장님이 많이 아프셔. 폐암 말기시래. 바쁘겠지만 그래도 와보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원장님의 소식을 듣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원장님은 제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이신데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저는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던 친구들과 같이 원장님을 뵈러 가자고 날짜를 정하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한국에 들어와 원장님 문병을 갔는데 듣던 대로 원장님은 위독하시더군요. 만약 상을 치른다면 장례식까지 보고 갈 요량으로 저는 넉넉히 한 달 정도 한국에 머물기로 했죠. 그리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제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위자료를 할부로 주고 있는 전 남편에게서 지난달부터 돈이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위자료를 넣어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메시지 확인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려고 알아보고 다니는데 원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대체 어디 간 거야? 우린 다 같이 원장님 임종을 함께 했는데. 하더니 마무리 지었으면 당장 장례식장으로 와. 원장님 떠나셨어. 원장님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저는 불이 나게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죠. 마지막 가시는 원장님의 장례식장은 쓸쓸했어요. 원장님의 친척분들은 눈에 띄지 않았고 슬아의 딸 하나뿐인데 아직 미혼인지라 장례식장에 혼자 덩그러니 두기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고아원 동료들과 3일장을 함께 하자고 한 거죠. 원장님께서 저희 고아들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사실 원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간호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앞서도 얘기를 했듯이 지역 유지분이 저희 고아원생 중에 한 명에게만 대학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 건 원장님의 제안이셨어요. 사실 고아원에 지원이 들어오는 것은 생필품이지 이런 직업과 연계, 미래를 생각하는 후원은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원장님이 제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저는 마음속으로 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비록 이혼은 했지만 이제 남은 인생 잘 살 거랍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원장님 은혜에 꼭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장례 절차를 정리하고 이제 슬슬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해서 저는 전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다달이 위자료를 보내달라고요. 그런데 또 전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다시는 연락하기도 싫은 전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죠.
전 시아버지는 단번에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마음에도 없는 안부를 건네고 전 남편이 위자료를 보내지 않는다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만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시더군요. 그놈 죽었다. 이 세상 사람 아니야. 넌 좋겠다. 혹시 내 아들 죽으라고 고사 지낸 거 아니야? 그랬지? 너라면 그럴 거야. 왜? 내 아들 죽어서 좋으냐? 쌤통이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한테 연락하려다가 장례식장에 와서 박수 칠까 두려워서 안 불렀다. 잘했지? 그러는 겁니다. 순간 장례식에 참석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위자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 당사자인 남편이 죽었는데 위자료를 전 시아버지에게 내놓으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할 수 없이 위자료 문제는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접어버렸죠. 그런데 참 이상하더군요. 한때나마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전 남편이 죽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그만큼 제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아서 한결 마음은 홀가분했어요. 이제는 모든 감정이 정리됐구나 싶어 기뻤어요. 모든 걸 털어버리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전 남편이 장례식을 치렀다는 소식을 들은 지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미국 병원에서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나름 취미생활도 가지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데 가슴 한편에서는 늘 고국이 그리웠어요. 가족처럼 지내던 고아원 동료들도 그립고 또 함께 한국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동료들의 근황도 궁금했죠. 그래서 겸사겸사 일하는 병원에 장기 휴가를 신청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죠. 첫날은 한국 호텔에 머물면서 피로를 풀고 둘째 날부터 친한 간호사 후배부터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그날은 약속 장소를 가는 길에 우연찮게 제가 전에 살던 빌라 앞에서 슈퍼를 하셨던 아주머니를 만난 거예요. 아주머니는 제가 간호사라는 걸 아시고 이것저것 병에 대해서 자주 물으셨죠. 그래서 제 기억에 더 남아있죠. 시간이 많이 흘러 흰머리가 많이 늦었지만 단번에 알아보겠더군요. 오랜만에 만난 아주머니께서는 너무나 반가워하셨어요. 저 역시도 반가웠고요. 반갑네 그려.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 잘 지내지? 아직도 그 동네 그 빌라에 살아? 좁은 집에서 시아버지 모시고 사느라 고생 많지? 그래도 새댁이 참 지혜로운가 봐. 그 작은 집에서도 남편을 아주 잘 챙겨줬대. 남편 얼굴이 아주 반질반질하던데? 하긴 둘이 원래 사이도 좋았으니까. 슈퍼 아주머니는 우리 부부가 신혼 6개월 정도의 점포를 정리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셔서 큰 마트를 열었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신혼 6개월 이후에 사이가 틀어지고 결국 이혼까지 한 것을 모르시죠. 그리고 죽었다는 것도요. 문득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물어보았죠. 그 사람 언제 보셨어요? 그랬더니 슈퍼 아주머니께서 엄청난 답을 저에게 주시더군요. 언제긴 언제야. 엊그제 봤지. 슈퍼 한 매대에 물건을 정리하는데 쓱 지나가던데? 왜 눈썹 시커멓고 입술이 도톰하잖아.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재차 물었어요. 제 전 남편이 맞냐고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틀림없다며 장담을 하시더군요. 할 수 없이 저는 아주머니에게 실토를 했죠. 에이, 아주머니가 잘못 보셨겠죠. 그 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죽기 전에 저와 이혼했고요. 시간이 좀 흘러서 이렇게 덤덤하게 말도 나오네요. 그러자 아주머니 눈이 땡그레져서 경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장사에만 40년이야. 한 번 본 사람은 잊어버리질 않아. 내가 길로는 어두워도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다니까. 분명히 맞아. 새댁 남편이었어. 새댁 남편. 아참, 이번에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가끔 여기 지나다녀.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여기 매대 앞에서 며칠 있어봐. 일주일 안으로 지나갈걸? 내가 장담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후배 간호사를 만나러 갔는데 머릿속에 온통 전 남편 생각뿐이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길래 저는 후배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고민 끝에 저는 전 남편의 정체를 제 스스로 알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먼저 경호원으로 일하는 고아원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그러자 동생이 그러더군요. 슈퍼 아주머님 말씀대로 이 앞을 지나갈 거니까 기다려보자고. 저는 좋다고 함께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동생은 자신의 자동차를 가져와서 적극 저를 도와주었죠. 정확히 일주일 정도 차 안에서 동생과 잠복을 했는데 정말 슈퍼 아주머니의 말이 맞더군요. 전 남편이 멀쩡하게 그것도 신수가 환해서는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던 전 시아버지와 함께 방금 점심 식사를 했는지 두 사람이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면서요. 그러면서 도란도란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더군요. 이번에도 죽었다고 사기칠 거냐? 아무리 독한 년이라도 사람이 죽었다는데 별거 있겠어? 너 죽었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갈 거야. 이번에 연락 오면 너 죽었다고 하마. 그래요, 아버지. 지금까지 쭉 보면 죽었다는 말이 제일 잘 먹히더라고요. 뒤탈도 없고요. 제일 깔끔해요. 죽었다는데 자기들이 뭐 어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버지?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전 시아버지 앞에 당당히 섰죠. 그러곤 말했어요. 인간아? 그 위자료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거 주기 싫어서 죽었다는 핑계를 대? 너 정말 인생 너무 쉽게 사는 거 아니냐? 저를 보더니 전 남편이 도망을 가려고 하더군요. 그럴 줄 알고 경호원 동생이 대기를 하다가 도망치려는 전 남편을 잡아주었죠. 저는 전 시아버지에게 물었죠. 이 사람 죽었다면서요. 왜 살아있는 아들을 죽었다고 해요? 그러자 전 시아버지 하는 말이 재수없는 년이 끝까지 이러네. 내 자식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니까짓 게 뭔 상관인데. 왜? 우리 부자한테 돈 털린 거 아까워서 그 알량한 위자료 몇 푼이라도 건져보겠다고 뒷두사한 거야? 할 일이 그렇게 없으셔. 더러워서 내가 참. 아들아, 2년 위자료 그거 몇 푼 손에 쥐어줘서 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웃겨서 콧방귀가 절로 나오더군요. 말은 여전히 거칠게 하시는군요. 대체 당신들 뭐예요? 부자 사기단이에요? 그런 거예요? 전 남편과 전 시아버지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이 부자 사기단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밝혀진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이 부자 사기단의 그동안 사기는 아주 가관이더군요. 전 남편의 모든 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뭐라고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준비 중이라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진우 씨 중졸이에요. 사기로 교도소를 2번이나 다녀왔고요. 아니, 그걸 전혀 못 느끼셨어요? 어떻게 로스쿨 학생이라고 믿을 수가 있죠?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전 남편이 저에게 그랬어요.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학교 근처에는 오지도 말라고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는 늘 저희 집 근처에서 했죠.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뒤 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더군요. 저는 정말 속은 거예요. 아주 작정을 하고 부자 사기단이 저를 속인 거였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가방에 넣고 다니던 법학책들은 다 사기꾼의 소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새학기가 되면 학비에 다달이 용돈에 책값에 인터넷 강의료까지 저는 그 사람들이 늘 말하던 대로 저는 정말 봉이었더라고요. 법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들도 모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외우고 있다던 말들이었더군요. 더 쇼킹한 건 남편은 로스쿨을 간 게 아니라 남자 접대부로 출근을 했더군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업소에서 일을 했던 거였어요. 전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사기꾼 새끼에게 돈 주고 마음 주며 제 에너지를 낭비하고 미를 걸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이 꼴을 보려고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사고 싶은 옷도 안 사고 그렇게 제가 청승을 떨며 살았나 봐요. 경찰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전 남편을 보았죠. 이 미친 새끼가 저를 보며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는데 대체 어디서 걸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전 남편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다짜고짜 튀어가서 전 남편의 멱살을 잡았죠. 아이, 사기꾼! 이 천벌받을 사기꾼 놈! 네가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내가 널... 제 자신이 한심해서 제 자신이 미워서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전 남편은 비아냥거리면서 짓거렸어요. 로스쿨 다닌다니까 혹해서 달라붙어서 돈 주고 마음 들 땐 언제고? 왜? 아니라고 하니까 억울하냐? 하지만 난 강요한 적 없다. 다 네가 나 좋다고 한 짓이야. 날 원망하지 말고 너의 그 허영심을 탓해, 이 멍청한 년아. 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로스쿨에 다닌다고 내가 너 좋아했을까? 네가 로스쿨 다닌다고 했을 때 내가 너한테 반했던 것 같아? 내가 너한테 반했던 건 너의 그 따뜻한 목소리였어. 밥 먹었냐고 물어봐주고, 춥진 않냐고 물어봐주고, 잘 잤냐고 물어보는 그 일상을 챙겨주는 너의 그 목소리에 반한 건지. 사기꾼인 너 같은 놈이 뭘 알겠니? 네가 사기꾼이라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였나 보지? 로스쿨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널 좋아할 줄 알았나 보지? 천만에.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저는 하지 않았어요. 저런 인간에게 제 속마음을 얘기한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전 남편에게 마음을 준 건 저 사람이 제 마음을 이해해줬기 때문이에요. 로스쿨은 다니지 않았더라도 저를 이해해주던 그 마음에 저는 저 남자를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경찰 한 명이 다가와서는 이 사람들 사기꾼 하나가 더 접수되는데요. 로스쿨 다닌다면서 다른 여자도 등쳐먹었나 봅니다. 이 부자 사기단에게 당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남편은 사기친 여성들에게 결혼한 횟수를 계산해서 로스쿨 졸업반이 될 때쯤이면 일부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욕을 해대며 이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죽었다는 거짓말까지 하는 거죠. 저는 이 사기꾼 놈들의 인생을 조져버리기로 결심했어요.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아야 하니까요.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와 모든 걸 알게 된 전 남편의 현재 와이프도 저와 함께 신고를 하는데 도와주었어요. 부자 사기단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입건이 되었어요. 제 억울함에 비하면 평생 콩밥을 먹었으면 하는데 3년 후에는 출소를 한다고 하네요. 제 인생의 정말 억울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칠게요. 옛날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 사람들을 만나고서는 제 눈에 뭐가 씌었는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후회스럽고 그때 제 자신이 한심하기만 해요. 아무튼 그 부자 사기단에게 더 오랜 시간 이끌려 다니지 않았던 것만 해도 감사함을 느껴요. 아무튼 그 구렁텅이에서 이제는 빠져나왔고 그 사람들이 벌도 받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기록을 끝으로 그만 이 일들을 가슴 한편에 고이 묻어두어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외롭고 싶지 않아요. 혼자이기 싫어요. 고아로 자라서 그런지 외로움이라면 치가 떨려요. 빨리 저에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 한 가정을 꾸리는 게 제 소원이랍니다. 하루빨리 제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글을 여러분이 듣게 될 때 저는 미국 시애틀에 있을 거예요. 저도 미국에 가서 제 얘기를 들어야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지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